이번 코너는 매주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600여 종의 가상화폐가 상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심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화폐는 상장 폐지에 들어간다고 알려지면서입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박혜진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단 최근 가격 흐름부터 살펴보면요. 네. 이 비트코인이 이번 달 초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일주일 사이에 뭐 두 자릿수 넘게 폭락한 코인들도 있네요. 네. 최근에 비트코인하고 이 알트코인 간의 가격 괴리가 좀 심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제 대장주를 따라서 알트코인이 같이 따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저희가 좀 많이 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이번 연도 초에 비트코인 ETF가 통과가 되고 나면서 사실 그러한 현상을 다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하락세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원인들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은 가상자산과 딱히 친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뭐 바이든이 이제 뭐 그 최근에 채굴자들에게 뭐 과세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표를 하기도 했었었고요. 방금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서 약간 시장의 좀 공포 심리 같은 것들도 좀 조성이 되다 보니 이 가격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죠.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뭐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네. 상장 심사에서 기준 미달인 이 알트코인들이 뭐 대규모로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좀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 커뮤니티에서 뭐 이미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돌고 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 실제로 무더기 상장 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뭐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긴 한데요. 네. 높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에 사실은 이제 무더기 상장 폐지 사건을 한번 겪으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공포적인 심리들이 누적이 되어 있는 약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가 지금 닥사라고 하는 이 5대 거래소들이 이제 같이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부에서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고 이것을 강제하는 형식보다는 이제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게끔 하겠으나 정부와 함께 같이 만들어가겠다. 약간 이러한 지금 이제 뉘앙스를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부에서 뭐 내건 여러 가지 좀 큰 범위에서의 가이드라인이랄지 또 거래소들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는가, 네. 그리고 또 발행하는 주체가 얼마나 신뢰성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사실은 그 회사의 뭐 어떤 대표라든지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처럼 이 토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발행하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준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래소가 과연 이제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헐레벌떡 무언가 뭐 대규모의 폐지를 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사전에 먼저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네. 상식적인 선에서 보는 거니까 네, 뭐 상장 네.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네. 좀 시장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는 필요해 보이기도 오히려 합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또 거래소라는 데는 이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버는 곳인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이 미미한 가상화폐들이 그러면 좀 평가에 불리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혹시 그 알트코인 발행자들끼리 서로 짜고서 이렇게 코인을 사고 파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 왔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뭐 5대 거래소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떤 중소형 거래소라든지 해외 거래소들에는 상장을 할 때 이 상장 계약서상에다가 너희 돈으로 매달 일정 부분의 거래량을 충족시켜라.
라고 하는 조항들을 넣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격하게 이제 통정매매, 가장매매 또는 시세 조종 행위들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게 됩니다. 사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을 좀 안전하게 시장 안정성을 이제 그 만들어내는 수준에서의 어느 정도의 MM 행위들이 용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토큰 시장에서는 완전하게 예외를 전혀 두지 않겠다,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하는 것은 이제 결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연 이야기하는 것조차 결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느 정도 이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 가치를 느끼게 한다거나 또는 사용 가치를 이제 발휘하는 걸 텐데요. 네.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가 아직 시장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단순히 거래량에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프로젝트의 준비도 차원에서 아마도 뭐 상장이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 구체적인 상장 폐지 기준이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 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기겠습니까? 뭐 상폐 기준을 대표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이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행 주체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용자 보호 장치들을 갖추었는가, 그 기술적으로나 보안적으로 위험도는 없는가, 기술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가, 또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 뭐 이러한 주요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에 한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유통량, 발행량 요구에 대한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어떠한 비즈니스를 갖추고 이 시장에 론칭한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당장의 유통량이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통량을 제대로 공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특이한 통계가 있네요. 이제 그런데 그 국내 투자자들이 네. 자본시장에서 이 다른 나라보다 네. 모험을 좀 더 많이 즐기는 걸로 나타난다고요. 네. 사실 이제 이 가상자산을 크게 보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아닌 것, 우리는 이제 이걸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요. 네.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가장 대장주가 있습니다. 예.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그 토큰 거래소인데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곳을 보면 한 70~80%의 거래량이 바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안정화되어 있고 좀 공고하게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가 이제 업비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업비트는 정확히 반대로 한 70~80% 정도가 이 알트코인 영역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그것이 상당히 좀 한국이 어떠한 그 투기 과열되어 있는 투기 시장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글로벌의 많은 이제 코인 프로젝트들이 한국에다 상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많으니까요. 네.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프로젝트를 또 착실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적지 않을 텐데 네. 이 방대한 가상화폐들 중에서 특히 뭐 알트코인들 중에서 그 옥석을 좀 어떻게 가려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크립토 프로젝트가 ICO 즉 거래소에 론칭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토큰이나 코인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이 될 거고 이런 정도의 가격을 예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거에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자세히 보면 그 비상장되어 있는 초기 기업의 그 행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스타트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용어가 있죠. 네네. 그래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사실 스타트업 투자는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그러한 능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툴을 갖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보통은 이제 VC라고 불리는 캐피털리스트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네네. 우리 어떤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이 투자해서 이 스타트업이 충분히 비싸진 후 IPO 주식시장에 갔을 때 이제 비싼 가격으로 투자밖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크립토 프로젝트는 재미있게도 아주 초기부터 이들이 이 거래소라고 하는 시장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 투자와는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적으로 초기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예. 사실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우리가 그 스타트업 초기 비상장 투자를 개인이 하기 어렵고 어떠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이 하게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초기 프로젝트일수록 우리가 이제 정보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이들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들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3년 후, 5년 후의 생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모험을 즐기는 어떤 이러한 그 성향 그리고 또 이러한 크립토 투자들이 MZ세대들이 주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어떤 그 높은 리스크를 지고 새로운 것들을 좀 획득해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성향과 맞물려지면서 약간 묻지마 투자 같은 것으로 좀 이어지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이번에 이제 이용자 보호법이 나오고 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팀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인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상폐된 코인들을 보고 있으면 기술진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예. 네, 또는 론칭했다가 2년 동안 코드를 단 한 줄도 고친 적이 없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쉽게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하지 않았던 어떤 좀 그 직무유기의 어떤 모습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안이 통과되게 되고 나면 무조건적으로 여러 가지 스크리닝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하는 투자가 이 향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를 한다라는 좀 마음가짐으로 이 프로젝트를 좀 바라보시면 어떠한 어떤 조건들을 내가 좀 봐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이제 가상자산 그 이슈 중에서 당장 다음 달에 이제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고요. 네. 또 이제 하반기에 주목해서 봐야 될 재료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크립토 시장이 재밌는 것이 지금 크립토는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더레스라고도 부릅니다. 국경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바로 한국에도 도착을 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 하나를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우리 앞서서 그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ETF가 통과되고 나면서부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존의 기관의 자금, 기존의 금융시장의 자금들이 크립토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크립토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생태계 안에서 뭐 지지고 볶고 이게 좋대 저게 호재래 악재래라고 하는 것으로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기존의 금융시장, 기존의 제도권, 뭐 기존의 미국의 어떠한 연준의 행보 또는 뭐 미국의 대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시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아마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대선, 미국의 대선 하나 하고요. 그다음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의 향방 이 두 가지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크립토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박혜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